제,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죠. 저하고 이제 의학용어 마지막 1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린 다음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장은 림프 계통과 면역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림프 계통하고 면역 체계 여기에 속하는 뭐 구조, 해부학적 위치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와 관련된 기본 용어들 이것들도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림프 계통에서 일어나는 여러 병변들, 뭐 대표적으로 림프종 같은 것들의 용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약어들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림프라고 하는 것들은 교재의 402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있는데, 림프는 맑고 묽은 액체입니다. 이 맑고 묽은 액체가 이렇게 말초 조직의 모세혈관 조직에 가게 되면 세포로부터 나오는 여러 사이질 액들, 간질액들, 인터스티널 플루이드 액들이 되겠죠. 이런 간질액들을 배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녀석들이고요. 이런 림프들이 모여서 옮겨가고 있는 것들이 림프 베스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게 되죠. 림프 계통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402쪽에 끄트머리쯤에 나오니까 교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캐필러리에서 인터스티널 플루이드로 새어나온 액체, 여기로 새어나온 액체 또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정맥을 통해서 블러드 스트림으로 돌려보내는 배출계통, 배액계통, 즉 드레인지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인테스틴, 장에서 림프관을 통해 가지고 지방을 흡수해 가지고 혈류로 보내는 역할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장에서 지방 흡수해서 혈류로 보내는 거. 세 번째는 림프 계통은 이뮨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용어들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액 순환 계통하고 림프 순환 계통 사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혈액은 폐쇄로 통하는 순환계이죠. 근데 림프 순환계통은 폐쇄로가 아닙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혈관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사이질액들을 림프 캐필러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혈류계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림프 베슬을 지나가다 보면 림프 조직들이 뭉쳐 있는 곳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림프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림프하고 블러드 계통의 차이들을 간략하게 보시면, 블러드는 펌프, 심장이라고 하는 펌프가 존재를 해서 혈액들을 혈관으로 밀어내면서 순환을 하게 만들죠. 림프는 펌프가 없습니다. 대신 근육 운동이나 림프 베슬에 있는 판막들이 이제 역류를 막게 되면서 정맥으로 림프액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블러드에는 당연히 혈액의 모든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붉게 보이는 건 적혈구, 에리스로사이트가 존재해서 그렇고요. 페트릿도 존재를 하고요. 림프에서는 림프구하고 단핵구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림프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그 사이즈렉에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묽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과 물이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자에서 흡수되는 지방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게 림프액의 성분들입니다. 혈액은 그 뭐 혈액세포 이외에 이제 플라즈마로 되어 있죠. 그 플라즈마에는 뭐 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여러 솔트나 여러 영양 성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혈액과 블러드와 림프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림프 계통을 보시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림프 베슬들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파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잘 보시면 림파틱 베슬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파트 하나, 나머지 파트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림프절들이 그 주로 이제 많이 모여 있는 부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가 목 부위, 서비컬 리전이라고 해서 이 부위에 이제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겨드랑이 부위라고 그래서 엑시널 리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또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는 그 메디스티널 리전이라고 세로칸 부위라고 그래서 요 부위에도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창자감막 부위라고 그래서 메센트릭 리전이라고 그래서 그 창자들이 있는 그 중간 감막들 부위에 림프절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파라에로틱 리전이라고 대동맥 곁 부위라고 그래서 대동맥이 지나가는 그 곁 쪽으로 이렇게 림프절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코랑 부위라고 그래서 링귤랄 리전이라고 그래서 이쪽 사코랑 쪽에 그 림프절들이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목, 겨드랑이, 세로칸, 창자감막, 대동맥 겹부위, 사코랑 우리 외부에서 쉽게 이제 림프절들이 붓거나 뭐 하게 되면 쉽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코랑이라든가 아니면 겨드랑이 또는 이제 목 부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 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턴실이라고 해서 이빈두 쪽에 부위가 있고요. 후두 쪽에 그 다음에는 아데노이드라고 해서 코인두 쪽에도 그 림프절들이 그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림프절들이 이제 어디에 모여 있는 것들을 좀 살핀다 그러면 그 세균이나 이런 감염 들로 인해서 그 림프에 여러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붓는 부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림프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 안에서는 이제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주로 이제 B셀, T셀 그리고 마크로파지가 이제 주로 들어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림프절로 들어오는데 이제 판막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이쪽 방향으로는 림프가 이동이 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균 같은 것들이 침입을 하게 되면 세균을 이제 이 림프절로 끌고 들어가서 여기서 마크로파지나 T세포, B세포가 내는 항체 같은 것들로 그 싸움이나 퇴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림프절들이 붓거나 통증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계통 관련해 가지고 관계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가 그 스프린이 있습니다. 뭐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위 옆쪽에 스플린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스플린이 하는 역할들은 그 적혈구가 이제 노화돼서 이제 더 이상 쓸모 없게 되면 적혈구 늙은 적혈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괴된 것들은 혈색소 형태로 돼서 결국엔 담즙으로 배출을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이아프램을 중심으로 스플린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그 사이머스 글랜드 흉선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 그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그래서 갑상샘, 갑상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흉선이라기보다는 가슴샘 한글 용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아직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사이머스 글랜드, 흉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큰 기능을 하냐면 림프구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림프구 교육하는 기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림프구에 가장 중요한 거는 T세포를 잘 교육시키는 게 필요한데 T세포는 그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이죠.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역할을 맡는 건데 얘를 교육을 잘못 시키면 그 외부의 침입자와 그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죠. 따라서 T세포가 우리 거를 잘 구별해내고 그 외부 침입자들을 잘 인지해서 공격하는 그 교육을 잘 시켜내는 기관이 사이머스 글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머스 글랜드에서는 그 교육을 시킨 이후에 교육을 잘 받았는지 뭐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일정한 시험 같은 것들을 통과한 녀석들만 그 이뮨 시스템 내로 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뮨 시스템에 소속되어 있는 녀석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림프계통, 림포이드 오간에 해당하는 림프절, 그 다음에 스플린, 사이머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림포사이트가 있고 안티바디,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이런 녀석들이 이뮨 시스템에 속하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체계는 크게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 내추럴 그 이뮤니티와 그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 어댑티브 이뮤니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내추럴 그 이뮤니티에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갖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 우리가 외부의 공격 또는 안티젠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이뮤니티입니다. 여기에 관계하는 녀석들은 유트로필,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NK셀 이런 녀석들이 이제 관계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어댑티브 이뮤니티에는 T셀하고 B셀이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얘네들은 한번 노출이 되면 그 노출된 녀석들의 적군으로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는 잘 방어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시네이션이라든가 또는 태아한테는 머터널 그 안티바디가 이제 그대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로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형성되는 상황들로 되어 있습니다. B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B셀은 그 안티젠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 녀석은 그 항체를 생성하는데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녀석으로 그 머추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 세포를 우리는 플라즈마 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셀도 B셀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셀, 그걸 이제 플라즈마 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플라즈마 셀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5종류의 항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뮤노글로불린 M부터 A, G, E, D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는 그 세포, 이렇게 B셀이 항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안티바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면역 반응에 관계하는 형태들을 그 휴머널 이뮤니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체액 면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세포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는 형태들을 셀 메디에이션 이뮤니티라고 해서 세포 매개 면역이라고 하게 됩니다. 세포 면역, 매개 면역에 관계하는 중요한 세포는 T세포입니다. T세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하나는 실제로 싸움하는 녀석, 사이토톡식 T셀. 그리고 이 싸움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녀석, 헬퍼 T셀. 그리고 이런 싸움이 너무 격해지면 나한테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서프레서 T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살펴보니까 사이토톡 T셀은 그 T셀 표면에 CD8이라고 하는 그 안티젠이 표출되어 있던 특징들을 갖고 있어 CD8 포지티브 T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헬퍼 T셀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CD4라고 하는 항원들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CD4 포지티브 T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절한다는 의미가 담겨서 T 레귤레이션, 레귤레이터리 T셀을 줄여서 Tre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림포사이트 체계에서 그 B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성숙돼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플라즈마 셀로 되고요. 이 플라즈마 셀은 그 안티바디들을 밖으로 내서 체액 면역, 휴머널 이뮤니티에 관계하는 녀석들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T셀은 셀 메디에이티드 이뮤니티라고 하는 세포 매개성 면역에 관여를 하는 녀석들이고요. 사이토톡 T셀, 헬퍼 셀, 서프레서 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이제 고려할 수 있던 것들은 보체계라고 그래서 컴플리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혈액 단백질들의 일종인데 그 안티젠을 죽일 때 이 안티바디가 작용하는 것들을 자라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컴플리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이 우리가 공격할 녀석이다라고 하는 항원을 제대로 인식하라고 그 안티젠을 프리젠팅 해주는 T셀이나 B셀한테 프리젠팅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덴드라이틱 셀입니다. 덴드라이틱 셀은 가지세포라고 명명이 되어 있죠. 그 이유들은 덴드라이틱 셀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가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뻗쳐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이 녀석이 적군이다. 그리고 이 적군을 제대로 인지하라, 프리젠팅 하라라고 하는 역할들을 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 림프 계통하고 그 면역 계통에 소속되어 있는 성분, 구성 요소들에 대한 용어들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림프 계통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여러 질병, 증상과 관련된 용어들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림프 부종, 림프 이데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데마가 일어난 것들을 볼 수 있죠. 이것들은 림프관이나 그 림프절, 이것들이 막히게 되면 그 림프액들이 정맥으로 이제 그 배액이 되지 못해서 이런 식의 부종 형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림프 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종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지는 상상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림프 아데노패시라고 해서 림프 절병증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림프 쪽으로 감염 요소들이 그 들어가서 그 림프 노드에서 싸움이 이제 크게 벌어져서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는 형태이고요. 또는 림프관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만 폐쇄가 돼서 그 부위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 벌어지는 것을 림프절병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에이즈로 인한 그 부작용 중의 하나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에이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에이즈는 그 어콰이어드 이뮤노 데피션시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AIDS를 따서 에이즈라고 부르죠. 정확하게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 에이즈가 공포였을 때는 그 뭐 농담 삼아서 이제 다 살았구나 이에 대한 약자라고 그 뭐 이렇게 가십처럼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 T세포 중에서 헬퍼 T셀에 그 HIV 바이러스가 감염이 잘 됩니다. 그 헬퍼 T셀의 감염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그 외부의 그 여러 가지 감염 요소들을 그 막아내는 사이토 T셀을 잘 싸우라고 응원해주는 녀석들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그 면역 부전으로 인한 후천성 면역 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이 이제 악화가 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었죠. 그런데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그 문란함 또는 뭐 문제 있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낙인이 같이 찍혀지면서 그 지금은 이 에이즈라는 명칭보다는 HIV 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하는 명칭들을 그 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의적인 표현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에이즈 감염에 대한 부분들을 의료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이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의 한테 전파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감염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의료진들도 그런 것들을 밝혔을 때 단지 이제 꺼리거나 그 진료를 안 하려고 그 회피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이것들에 대한 고리들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이제 그런 고리들 때문에 HIV 감염이 그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외부에 이제 알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에이즈에 대한 전파 경로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HIV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성관계, 그 다음에는 그 바이러스가 오염된 혈액 제제를 투여받는 경우,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한 주사 바늘 같은 것들이 공유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모유수유를 통해서 그 감염되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자세히 설명드리냐 하면 그 병원 현장에서 이 사람이 HIV 감염인이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전파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단순히 에이즈에 대한 공포로 이런 것들을 배관시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헬퍼 T셀에 감염이 돼서 그 헬퍼 T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함으로 해가지고 면역 결핍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A번처럼 카포시 사코마
카포시 6종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는 웨이스팅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면역이 결핍이 돼서 삐쩍 그 마르는 소모 증후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그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때때로 아토피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것인 것처럼 사용되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의사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 용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피부에 그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것들이 심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토픽 더마타이티스, 아토피 피부염으로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토피라고 하는 용어가 뭐길래 이렇게 쓰지 말라 달라고 부탁드리냐면, 아토피라고 하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유전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는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 이야기가 됩니다. 정확한 교재 위치를 찾기 위해서 잠깐 찾아봤었는데요. 419쪽에 그 용어 연구의 그 파트의 세 번째 아토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전적 소인에 의해 유발되는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스어로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아토피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아토피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과민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이것들이 피부에 일어나면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요. 다른 곳에 벌어지면 아토픽 뭐라고 하는 용어들로 불릴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림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림포마, 림프종이죠. 그 림포마에서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호지킨 림포마,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비호지킨 림포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호지킨 림포마는 그 보통 한정된 곳에서 그 예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여서 이 병기가 조금 진행이 되거나 여러 군데로 분포되지 않으면 그 치료가 쉽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호지킨이라고 하는 명명이 된 게 1832년 토마스 호지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발견자이기 때문에 호지킨 림포마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고요. 호지킨 림포마하고 비호지킨 림포마를 구분하는 중요한 세포의 특징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림프절에 있는 세포들을 관찰을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핵이 두 개가 있는 세포가 관찰된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호지킨 림포마라고 구분이 됩니다. 이 세포를 그 리드 슈텐베르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리드 슈텐베르크 셀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리드 슈텐베르크 세포가 관찰이 되면 호지킨 림포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금 치료가 비호지킨에 비해서는 용이한 편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그 호지킨 림포마 같은 경우도 병기를 나누는 기준들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림프노드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1기이고요. 여러 군데 2개 이상인 곳에 생기는 게 2기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레임을 중심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3기이고, 이렇게 림프노드뿐만 아니라 이게 그 오간 그리고 골 이런 쪽으로까지 그 전이가 돼서 생기는 형태들이 이제 4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림프 계통과 면역 체계에 속하는 구조들을 조금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림프하고 면역 체계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적 상태에 대한 용어들 설명을 했고, 그 약어도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교재를 직접 보고 하면 또 이쪽 파트를 여러 군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그 421쪽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 약어들을 한 번씩만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그 면역 그 관련해 가지고 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하나가 있는데 엘라이자 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420쪽에 엘라이자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이라고 하는 설명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HIV 안티바디를 찾는 형태들로만 나오는데, 그 안티바디들의 종류만 바꾸면 다 이제 그 엘라이자 검사들을 통해서 그런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풀네임은 어떻게 되냐면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번트 어세이. 그래서 엔자임 링크드 이뮤노 솔번트 어세이 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로 엘라이자라고 부르고, 효소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이라고 한글 의학용어로는 부릅니다. 효소결합 면역 흡착 측정법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4장의 전체적인 줄기들은 그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한 학기를 이제 의대생으로 보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고민들 하면서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대생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 일부를 발췌해 온 건데요. 그 뭐였냐면 가정의학과 분들의 학회 때 가정의학과가 지금 의대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그 형태로 찍으시면서 다른 것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수련 과정이 더 편한 과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렇답니다. 피부과가 수련 과정이 편하다. 상대적으로 안과, 그 다음에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는 전문성, 그 탁과의 침범을 받지 않는 오리지널리티, 전문성이 어느 과에 더 있느냐라고 평가했을 때 안과가 1등이 됐네요. 탁과로부터 뭐 진짜로 침범 거의 받을 수가 없죠. 흉부외과 여기까지 나와 있고, 탁과의 침범을 많이 받는 것들이 보시면 가정의학과 탁과의 침범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의대생들이 생각한다. 기초의학도 이쪽 파트에 속해 있네요. 제가 속해 있는. 그 다음에 그 수입, 더 높은 수입을 어디가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형외과. 그래서 그 정제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정제신. 그 뭐 이것들을 뭐 선호하는 과들이 순서이기도 하고요. 뭐 피부과, 내과 여기 다 있습니다. 수입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 이쪽 파트에 있고요. 기초의학. 이래서 기초의학에 대한 선택들이 낮은가 봅니다. 그 추가적으로 수련 후에 삶의 질은 어디가 더 좋으냐 라는 그 생각들이 의대생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피부과 이런 데가 삶의 질이 좋다. 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을 그 조절할 가능한 곳들이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이 별로 안 좋다. 기초의학 또한 중간쯤 포함되네요.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데 삶의 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레지던트 모집 때 그 미달이 나는 과들이 이제 밑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취직이 그 어디가 더 용이할 거냐, 자리 잡기 쉽냐라고 했을 때 의대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기초학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뭐 어디를 선택할래? 라고 물었더니 네, 피부과, 이런 식의 선택의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기초학은 네, 그래도 이런 그 3D 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한테 뭐 이런 상황이니 과를 선택할 때 뭐 고민해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의대를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생각으로 들어왔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하는 측면들이고요. 그 어디 무엇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될지 또는 뭐 다른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보여드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북 리뷰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그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 그 이겁니다. 음악하는 사람 이승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인상 깊게 봐서 주소는 여기 나와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분 정도 되는 미니 그 다큐이고요. 이것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토론할 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들을 했던 거였는데,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 이승환이라고 하면 그 26년 동안 그 음악으로 또는 공연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음악하는 사람인데, 음악하는 사람은 세상과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나서 그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어떤 의사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좋은 의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간혹 가다가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의사도 하나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중에 한 직업군인데, 이 사회가 좋은 방향,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장의 강의와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짧은 이야기들은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그 2주 이제 금요일에 또 짧게 줌 미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이 되죠. 금요일. 마찬가지로 이제 10시에 뭐에서 한 30분 간만 또 Q&A 미팅들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이제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들,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뭐 의학용어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 준비해서 오시면 조금 더 디스커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8189 271 0752로 직접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비번을 묻는 창이 뜬다면 비번은 이렇습니다. 고생하셨고요. 5월 28일 금요일 날 뵐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한 번쯤 천천히 그 다가오는 방학 때 한번 그 의대생으로서 또는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한 사람으로서 어떤 경험, 어떤 성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 좋겠는지 한 번쯤 고민하는 이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마지막 인사는 전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 지으시고 그 좋은 그 여름방학,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의치 않을 테지만 여러분들의 사고들, 생각들, 경험들 조금 풍성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